요즘 사람들을 만나 경제 이야기를 꺼내면 거의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었어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오히려 살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딱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통장에 돈이 남지 않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리에는 비싼 자동차가 넘쳐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으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든 물건을 사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풍요보다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날이 와도 기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카드가 대출이자,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가 빠져나갑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올라도 걱정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와 배달 수수료가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집이 없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이자와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금과 월세, 앞으로 더 멀어질 내 집 마련의 꿈을 걱정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걱정하고 중년들은 퇴직을 걱정하며 노년층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경제는 성장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의 상식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믿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나면 저축을 할 수 있다. 저축을 하면 집을 사고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노동 시간이 훨씬 길었고 복지 제도도 부족했으며 생활 환경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회사가 커지면서 월급도 함께 올랐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갈 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면 급여가 오르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제는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조심스러워하고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도입해 사람의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조금씩 오르지만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와 의료비는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 올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가격과 외식비, 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가 각각 5%에서 10%씩 올랐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늘었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소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월급 명세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15,000원이나 20,0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가가 오른다고 표현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데 필요한 돈이 늘어나고 식당에서 한 끼를 먹는 가격이 오르며 예전에는 부담 없이 주문했던 메뉴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자동차 기름값,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이 쌓이면서 가계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외식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행을 줄입니다. 옷과 가전제품 구매를 미루고 보험을 정리하고 자동차를 바꾸는 시기를 늦춥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저축을 줄입니다. 마지막에는 대출이나 카드 할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축은 미래의 소득을 만드는 자산이지만 대출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가져다 쓰는 행위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음 달 월급에는 이미 갚아야 할 돈이 생깁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고
부족해진 생활비를 다시 카드나 대출로 채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소득이 적지 않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좋은 자동차를 타며 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도 매달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고 소득은 있지만 부채 상환액이 너무 큰 것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가난은 단순히 소득이 적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높은 소득을 벌어도 고정비와 부채가 지나치게 크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부채가 적고 생활비를 통제하며 꾸준히 자산을 쌓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뿐 아니라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이자가 낮은 시기가 길어지면 저축만으로는 구매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물건, 서비스의 양은 계속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통장에는 여전히 1,0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5% 올랐다면 과거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사기 위해 이제 1,0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가치는 줄어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 경제에서는 일해서 돈을 버는 능력만큼 돈의 가치를 지키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투자와 자산 관리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경제와 금융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며 성실하게 저축하면 경제적으로 안전해질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금리와 물가, 부동산과 주식, 세금과 연금, 보험과 대출에 대한 판단을 끊임없이 내려야 합니다. 전세로 살아야 할지 월세로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예금과 투자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보험은 어디까지 가입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주변의 말이나 인터넷 영상, 금융회사의 광고에 의존하게 됩니다. 누군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뒤늦게 집을 사고 주식시장이 급등하면 비싼 가격에 투자하며 시장이 폭락하면 두려움의 가장 낮은 가격에서 팔아버립니다.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천천히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집값과 물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단기 매매, 가상자산, 고수익 상품처럼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끌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자산을 통해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대부분 높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수익만 보고 위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뉴스와 인터넷에서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집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해도 이자보다 자산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가지만 자산 가격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 내가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출을 이용해 5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해서 5억 원의 자산을 모두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집의 가치에서 대출을 뺀 금액만이 실제 자신의 자본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적은 자기 자본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자기 자본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양면성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기에는 불을 빠르게 키워주지만 하락기에는 자산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자산에 투자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 상환액이 증가하니 외식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정이 동시에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줄면 채용과 투자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 조정을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진 사람들은 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다시 감소하면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이 더 악화됩니다. 이처럼 가계의 부채 문제는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황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변 식당의 손님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상가의 빈 점포가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성과급을 축소하며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판매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소비를 미루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경제 전체가 동시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사용합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투입하고 세금을 줄이거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대출과 투자가 늘어나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경기를 지탱할 수 있지만 국가 부채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많은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받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으려 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를 살리려 하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고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경제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해답이 없습니다. 결국 정책은 여러 고통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고통을 선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경제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득 중 일부만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채권과 사업체처럼 물가가 오를 때 함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사람은 월급 대부분을 식비와 주거비, 교통비와 교육비로 사용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투자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집값과 전세금이 오르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아닙니다.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자산을 살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의 격차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박탈감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직장에서 받은 월급보다 집값 상승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저축했지만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할수록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더 멀리 달아나는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야근을 하며 수십 년 동안 일하는 것보다 좋은 시기에 집 한 채를 산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얻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 확산됩니다. 이 생각은 단순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 소비와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느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룹니다. 결혼하더라도 주거비와 교육비가 부담돼 아이를 낳는 것을 고민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시장과 노동력이 줄어들고 세금을 낼 사람은 감소하는 반면 연금과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고령층은 늘어납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집니다.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경제적 불안이 인구 감소를 만들고 인구 감소가 다시 경제적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비 습관과 선택도 중요합니다. 소득보다 많은 돈을 쓰고 과도한 대출을 사용하거나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투자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약해도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 같은 필수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커피 몇 잔을 줄인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고 휴대전화 요금제를 낮춘다고 해서 수억 원의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절약을 강조하는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과 경제 구조를 동시에 바라봐야 합니다. 국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주거 안정과 사회 안전망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은 생산성과 이익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과 임금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은 변화한 경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고 금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도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비상자금을 만들고 높은 금리의 부채부터 줄이며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피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한 번의 대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 오를지, 어떤 사업이 성공할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큰 수익을 얻는 것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산을 2배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절반을 잃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늘리는 데는 몇 년이 필요하지만 무리한 대출 하나로 수년간의 소득을 이자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비상자금, 적정한 부채, 분산된 자산,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금리가 오르는지, 물가가 왜 상승하는지, 정부가 왜 돈을 풀거나 세금을 늘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환율이 움직이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왜 동시에 오르거나 떨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는 뉴스 속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는 점심 가격이고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이며 회사의 채용 계획과 부모님의 연금, 아이의 미래와 연결된 현실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경제가 좋다고 말하는 뉴스와 내가 느끼는 현실이 왜 다른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이 내놓는 수많은 상품과 정책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 과거보다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경제적 선택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평생 직장은 약해졌고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자산 가격은 소득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금리와 물가, 환율과 세계 경제의 변화가 평범한 가정의 생활비와 일자리를 흔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절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현실을 정확히 인정하자는 의미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규칙만 믿고 있다면 계속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한 규칙을 이해하면 적어도 어디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경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과 고령화, 부채와 자산 격차, 기술 혁신과 일자리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거나 집값이 언제나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오를지를 묻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묻기 전에 내 소득과 자산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들이 무엇을 샀는지 따라가기 전에 나는 왜 그 자산을 사려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측이 틀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 있고,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격이 하락해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폭락이 찾아와도 생활비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에 팔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비입니다. 그리고 대비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의 숫자는 늘어도 구매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도 부채가 많으면 실제 부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모든 사람의 삶이 동시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산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것처럼 느끼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월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생활비, 노동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 자산 가격, 늘어난 부채와 이자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돈의 가격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가격이자 경제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숫자,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주택 가격과 주식시장, 기업의 투자와 채용, 가계의 소비와 대출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달 갚는 이자부터 국가의 경제 정책까지 모든 것이 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금리가 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어려워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월급을 받고 카드값을 내고 대출을 갚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건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쌀 한 포대에도 가격이 있고 자동차와 집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가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쉽게 말해 금리는 돈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연 3%라면 1년에 약 3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금리가 5%로 오르면 이자는 약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빌린 돈은 그대로 1억 원인데 매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0만 원 증가하는 것입니다. 개인 한 명에게는 몇백만 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가구와 수십만 개 기업, 정부와 금융기관까지 같은 영향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리의 작은 변화가 경제 전체에서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자금 이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고 주식시장을 흔들며 기업의 채용과 투자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소비할지 저축할지를 바꾸고 자영업자가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금리 상승은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웃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이 동시에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적용받는 대출 금리를 은행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은행도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 기간, 담보 가치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에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를 비롯해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대체로 높아집니다. 은행은 높아진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업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의 대출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모든 대출금리가 즉시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채 금리와 예금금리, 금융시장의 기대, 해외금리와 환율, 은행의 자금 사정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금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심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은행은 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가입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기업은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구매를 서두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물가 상승이 쉽게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경제의 속도를 늦추려고 합니다. 대출이자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집과 자동차 구매를 미룹니다. 기업도 공장 증설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부담스러워집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시장의 수요가 약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자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려 투자와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시장에 돌면서 경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금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선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물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가계와 기업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오래 낮게 유지하면 부동산과 주식 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너무 늦으면 이미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무너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로 미래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대부분 이미 지나간 상황을 보여줍니다. 금리를 움직인다고 그 효과가 다음날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수개월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결정한 금리가 미래의 물가와 경기, 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출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가게는 금리 변화를 직접 체감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연 3%라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약 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금리가 5%가 되면 연간 이자는 약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년에 6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50만 원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매달 50만 원이 더 빠져나간다면 가계의 소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취소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를 미룹니다. 아이의 학원 수를 줄이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가정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선택적인 소비를 줄이지만 금리 부담이 오래 이어지면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까지 줄이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금리가 낮았고 집값도 계속 오를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출 원금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억 원을 빌릴 수 있는지 3억 원을 빌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도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출의 위험은 받을 때보다 갚을 때 드러납니다. 대출을 받는 순간에는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고 원하는 집이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십 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직장과 소득, 건강과 가족 상황이 모두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판단할 때는 현재의 금리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더 올랐을 때의 상환액도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이 줄거나 한동안 소득이 끊겼을 때 버틸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누구나 대출을 잘 갚을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경제가 나빠졌을 때 나타납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면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이 사라지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며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은 늘었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자산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급하게 팔수록 낮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 가격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매달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낼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장을 열거나 시설을 구매할 때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전기요금, 배달 수수료 같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 매출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게가 외식을 한번 줄이는 것은 작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정이 외식을 줄이면 식당의 매출이 급감합니다. 커피와 배달음식, 미용실과 헬스장, 의류와 가전제품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는 대출이 있는 사람의 통장에서 이자를 가져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고 그 결과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까지 감소시킵니다. 기업도 금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구입하고 연구 개발을 하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투자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높다면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상 수익률이 6%인 사업을 위해 3%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6%나 7%가 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기업은 신규 공장 건설을 미루고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며 채용 규모를 축소합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이자를 갚기 위해 자산을 팔거나 인력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리 상승은 고용시장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계약직과 임시직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 늘어나면 가게의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진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입니다. 기업의 매출은 다시 감소합니다. 금리 상승이 가게와 기업을 거쳐 경제 전체로 퍼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를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입니다. 대출이 없고 예금과 현금성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낮을 때는 은행에 돈을 넣어도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예금과 적금,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증가합니다. 은퇴자처럼 근로소득이 적고 금융자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예금자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4%여도 물가가 5% 오른다면 실제 구매력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질 수익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금리가 아니라 물가를 제외한 실질 금리입니다. 예금이자가 높아 보여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돈의 실제 가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도 주목받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면 기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 더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은 시기에 새로 채권을 매수한 사람은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금리가 내려가면 보유한 채권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의 방향은 채권 투자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언제 최고점을 찍고 언제 내려갈지를 정확히 맞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금융기관조차 전망이 자주 틀립니다. 투자자는 금리 예측에 모든 자산을 걸기보다 만기와 자산을 나누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는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주식 가격은 단순히 기업의 현재 이익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돈의 가치가 반영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현재 이익은 적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상황이 바뀝니다. 예금과 채권에서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높아집니다. 그 결과 성장주의 가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대출이자까지 늘어나면 실제 이익도 감소합니다. 금리 상승기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모든 주식이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가 적고 현금이 많으며 금리가 올라도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금리가 오르면 당장 현금을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시장은 꿈보다 실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도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집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도 적습니다.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뒤늦게 시장에 진입합니다.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이 서로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과거에는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4억 원짜리 집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줄면 거래가 감소합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살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가격이 바로 급락하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는 과거의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매수자는 더 떨어질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멈춘 상태가 길어지다가 자금이 급한 매도자가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으면 시세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과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은 금리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큰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은 받은 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자산에 투자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고 집값이 상승할 때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까지 내려가면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이 이전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금액을 집주인이 현금이나 대출로 마련해야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격과 금리, 전세 보증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도 부담을 느낍니다. 정부 역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립니다. 세금만으로 모든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 국채를 발행해 복지와 국방, 사회 기반 시설과 각종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정부도 비교적 적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하는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 중 더 많은 금액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와 투자, 교육과 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금리 상승의 부담은 커집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모두 빚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 전체가 금리에 민감해집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조금 올라도 견딜 수 있었던 경제가 부채가 늘어난 뒤에는 작은 금리 인상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1%포인트의 금리 상승이라도 부채가 1억 원일 때와 10억 원일 때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경제 전체의 부채 규모가 커졌다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도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채가 많은 경제의 딜레마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많은 가게와 기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다시 내리면 부채 문제는 잠시 완화되지만 자산 가격과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미루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금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가진 대출의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출 금액은 기억하지만 정확한 금리와 만기, 상환 방식은 잘 모릅니다.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가 몇 개월마다 바뀌는지, 어떤 기준 금리에 연동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지, 일정 기간 이자만 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 더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금리는 일정 기간 금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도 상환액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변동금리보다 높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초기 금리가 낮을 수 있지만 시장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어느 방식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기간과 금리 전망, 소득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낮은 변동금리만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매달 상환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와 2%포인트 오를 때를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 대출 규모가 이미 지나치게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모든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와 경기 침체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커집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좋은 자산을 살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들어도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현금은 수익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산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질병, 사업 부진에도 버틸 수 있는 비상자금이 필요합니다. 비상자금이 없다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처럼 높은 금리의 부채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작은 위기가 큰 부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금리의 부채부터 줄이는 것입니다. 투자로 연 10% 수익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 10%의 대출을 상환하면 그만큼의 이자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과 투자 위험까지 생각하면 고금리 부채를 갚는 것이 어떤 투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고금리 신용대출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 많으면서 투자 자산도 크게 보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대출 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부채를 이용한 투자는 수익을 확대하지만 손실도 확대합니다. 네 번째는 금리를 예측하는 대신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예상보다 늦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환율, 국제유가와 물가에 따라 금리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망은 참고 자료일 뿐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은 전망이 맞을 때만 살아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망이 틀려도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어도 감당할 수 있고 예상보다 경기가 오래 나빠져도 자산을 급하게 팔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리 하락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현금과 투자 자산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변화는 자산의 주인을 바꾸기도 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빚을 내 자산을 산 사람은 상승기에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를 견디지 못해 자산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적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하락한 가격에 자산을 살 기회를 얻습니다. 같은 자산이 높은 가격에서는 빚이 많은 사람에게 넘어가고 낮은 가격에서는 현금이 많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때 부의 이동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위기는 파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싸게 살 기회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맞히는 능력보다 부채와 현금의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예금이자는 낮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법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때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높은 가격에서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흐름은 영원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은 금리는 언젠가 물가와 부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높은 금리는 언젠가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은 반복됩니다. 문제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이클을 완벽히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리는 경제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이 쉽게 풀리고 경제가 빨라집니다.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물가와 부채라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문제는 이미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면 약한 브레이크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경제가 급정지하면서 기업과 가게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격이 두려워 브레이크를 늦게 밟으면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완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통장과 일자리, 집값과 생활비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금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리를 안다고 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대출이자가 오르는지, 왜 주식과 집값이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왜 채용을 줄이고 사람들이 왜 소비를 줄이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한 숫자로 넘기지 않게 됩니다. 그 결정이 내 대출과 예금, 투자와 직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리가 경제 전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이 시장으로 흘러가고 대출과 소비, 투자가 증가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가 오래 이어지면 부채와 거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자산 가격과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소득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사람은 위기를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금리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격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한 나라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의 돈이 움직입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변하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의 금리와 주식시장, 부동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만 보고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갚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미국의 물가와 중앙은행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세계의 돈이 왜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환율이 오를 때 우리의 월급과 생활비, 주식과 부동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다는 분석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환율은 여전히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미국에 갈 계획도 없고 달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환율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해외여행을 갈 때만 필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기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자동차와 스마트폰 가격까지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대출금리와 일자리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월급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월급의 실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환율은 무엇일까요? 환율은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과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라는 것은 한 달러를 사기 위해 1,2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한 달러를 사기 위해 1,400원을 내야 합니다. 달러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같은 한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율이 오른다는 표현을 어렵게 느낍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달러가 비싸지고 원화가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달러가 싸지고 원화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면 물건값은 원화로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14만 원이 필요합니다. 해외 판매자가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국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만 원 증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환율이 우리의 생활비와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많은 원자재와 에너지를 들여옵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과 곡물 같은 상품은 대부분 달러로 거래됩니다. 국제유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원화 금액은 증가합니다. 정유회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원유를 수입해야 합니다. 발전회사는 천연가스와 석탄을 들여오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식품회사는 밀과 옥수수, 대두와 설탕 같은 원재료를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이 비용은 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립니다.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와 가스 요금에 인상 압력이 생깁니다. 빵과 라면, 식용유와 사료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료 가격이 오르면 축산 농가의 비용이 증가하고 고기와 우유, 계란 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환율 상승이 여러 단계를 거쳐 장바구니 물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브랜드 제품이라도 모든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원료와 각종 전자부품은 세계 여러 나라를 거쳐 공급됩니다. 부품 가격이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동차도 수입 원자재와 부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철강 원료와 알루미늄, 각종 전자장치와 배터리 소재 가격이 오르면 완성차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수입 제품만 비싸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입물가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내 물가까지 오르는 현상입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식비와 교통비, 전기요금과 생활용품 가격이 상승하면 가게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듭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 월급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쉽게 체감하는 곳은 해외여행입니다. 과거에는 120만 원으로 1,000달러를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이 되면 같은 1,000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14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항공권과 숙박비, 식비와 쇼핑 비용까지 모두 원화 기준으로 비싸집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여행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항공권과 여행 상품은 달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여러 나라의 통화가 달러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가정은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외화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자녀를 둔 가정이나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 해외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용료처럼 달러로 결제되는 비용 역시 원화로 환산하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왜 움직이는 걸까요? 환율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달러나 외화를 구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과 해외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도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국내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면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과 채권을 사기 위해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도 원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여행, 외국인의 자금 이동이 환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단순한 상품 가격과 다르게 사람들의 기대와 불안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거나 전쟁과 금융 불안이 발생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찾는 자산 중 하나가 달러입니다.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달러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왜 사람들이 미국 돈을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달러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과 원자재 거래, 국가 간 대출과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이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빚을 갚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금이 급한 상황에서 모두가 동시에 달러를 찾으면서 달러 가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달러가 언제나 안전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러 역시 미국의 물가와 금리, 재정 상황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만 세계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달러를 찾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환율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금리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디에 돈을 두려고 할까요? 같은 위험이라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고 한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나 예금, 달러 자산에 투자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경기가 나빠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렸는데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과 소비,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이 한국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연결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과 물가를 고려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와 금리 정책이 한국 직장인의 대출이자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무조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일부는 맞지만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1,000달러짜리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면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꿀 때 120만 원을 받습니다. 환율이 1,400원이 되면 같은 1,000달러를 받아도 140만 원이 됩니다. 달러로 벌어들인 돈의 원화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보는 달러 가격을 낮추면서도 국내 기업은 일정한 원화 매출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출 기업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많이 수입한다면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달러로 매출을 벌지만 달러로 비용도 지급하는 구조라면 환율 상승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기업이 환율 변동에 대비해 환해지 계약을 해두었다면 실제로 적용받는 환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현지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도 단순히 원화 환산 매출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는 상황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 해외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율 효과로 원화 매출이 늘어도 판매량이 감소하면 전체 실적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무조건 호재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와 비용 구조, 부채의 통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와 여행업체는 환율 상승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를 빌리는 비용과 연료비, 정비비처럼 달러로 지급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품회사도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다면 부담이 커집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때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국내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은 환율 상승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서 벌고 어떤 통화로 비용을 지출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환율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을 팔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주식을 팔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날 환율이 함께 오르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기업의 주가뿐 아니라 환율도 고려합니다. 한국 주식으로 10% 수익을 얻었더라도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 떨어지면 달러 기준 수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보유 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면 주가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환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해외 주식의 수익률은 주가 변동과 환율 변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 상승하면 원화 기준 평가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이 올랐는데 원화가 강해져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10% 올랐지만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 8% 떨어진다면 실제 원화 수익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투자는 자연스럽게 환율 위험을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환율이 낮을 때만 해외 투자를 하고 높을 때는 모두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율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이 높아 보인다고 기다렸는데 더 오를 수 있고 낮아 보인다고 한꺼번에 달러를 샀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특정 시점에 모든 돈을 환전하기보다 기간을 나누는 방식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환전하고 투자하면 높은 환율과 낮은 환율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한 환율 예측에 의존하지 않고 평균적인 가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환율은 부동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국내 물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자금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원자재 비용도 상승합니다. 철근과 시멘트의 원료, 에너지와 각종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사비가 증가합니다.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고 사업성이 나빠져 재건축과 신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집값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와 물가, 공사비를 거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보유한 외화 부채도 중요합니다. 원화로 돈을 벌면서 달러로 빚을 갚아야 하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 달러의 부채가 있을 때 환율이 1,200원이면 원화로 약 1,200억 원입니다. 환율이 1,400원이 되면 부채의 원화 환산액은 약 1,400억 원이 됩니다. 실제로 달러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원화로 갚아야 할 부담은 커집니다. 환율이 오르고 달러 금리까지 높아지면 이자와 원금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빌린 돈이 많은 기업과 국가는 통화 가치 하락에 특히 취약합니다. 과거 여러 국가의 금융위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외화로 많은 돈을 빌렸는데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 빚을 갚기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들은 더 불안해져 자금을 빼고 통화 가치는 더욱 떨어집니다. 부채 부담이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보유한 달러와 외화 자산입니다. 국제무역과 외채 상환에 필요한 달러가 부족해지는 위기 상황에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내일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곧 내려갈 수도 있고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반등할 수도 있고 더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새로운 상승장을 시작할 수도 있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금리가 높게 유지돼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가격이 하락하면 생활을 유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자산이 일부 방어해주고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자산과 원화 생활비가 안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경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소비할 것인지 미래를 위해 남겨둘 것인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안전을 선택할 것인지, 대출을 이용해 기회를 잡을 것인지 부채를 줄여 안정성을 높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와 소득, 가족 상황과 보유 자산,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큰 돈을 넣지 않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 수익을 기대하기 전에 손실을 계산하는 것, 위기에서 버틸 현금을 준비하는 것, 한 번의 성공보다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흐름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소득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으로 자산을 만들며 부채를 관리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가격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늘리며 하나의 자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투자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원칙을 오랫동안 지키는 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동으로 번 돈이 모든 자산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 돈을 소비로 모두 흘려보낼 것인지, 부채의 이자로 사용할 것인지, 미래의 소득을 만드는 자산으로 바꿀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을 지키고 남은 돈을 자산으로 바꾸며 그 자산이 다시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천천히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오래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자신의 대출 금리와 월 고정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출 하나를 줄이고 비상자금 계좌에 작은 금액을 옮길 수 있습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자산을 조금 더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당장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반복하면 다음 경제 위기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의 가치를 지키고 가족의 삶을 보호하며 불안한 시대에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반드시 오른다거나 절대 안전하다고 말할 때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경제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고 누군가는 모아둔 현금으로 그 자산을 매수합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모든 투자를 포기하고 누군가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 차이는 위기가 발생한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소비와 저축, 부채와 투자 습관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제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려고 모든 것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환율의 고점과 주식시장의 바닥을 완벽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자산을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욕심과 공포를 통제하며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도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이 원칙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하기보다 나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위기를 버틸 힘이 되고 언젠가는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